당 대변인 역할, 당론과 제 개인 소신이 부딪힐 때는 고민을 하게 되죠. 고민을 하게 되고 저희 당에는 대변인이 저까지 포함해서 3명이고 원내대변인이 2명이 있고 또 부대변인이 또 70명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뜻에 맞는 분들에게 이제 논평을 부탁하기도 하고 또 주요 사항 같은 경우는 제 생각보다는 또 당 입장을 많이 반영한 논평을 내는데요. 이제 그렇게 제가 이제 수석 대변인에 들어오게 된 계기는 궁극적으로 제가 바른정당에 갔고 그것을 또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 바른정당이라는 당을 보수 개혁을 주장하고 나갔는데 국민의 사랑을 받는데 실패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보수를 합쳐라 라는 그 지역 주민들과 국민들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다시 돌아오면서 생각한 거는 보수 분열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우리가 있었다. 국정농단의 책임이 또 이른바 친박 세력에 있었지만 저희들도 보수를 지지하는 분들에 대한 분열에 대한 책임을 있지 않느냐. 제가 늘 정치를 하면서 공정, 정의, 책임을 주장을 하고 해왔는데 공정과 정의라는 가치는 제가 계속적으로 가지고 있지만 그 책임 문제에 있어서는 어떻게 책임을 져야 되라는 고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 우리 보수 진영을 단합시키고 단결시키고 결집시키는 그 역할, 그 역할을 1차 책임으로 생각을 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제가 또 어떻게 2차 책임을 져야 할지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책임을 짐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환호하는지를 제가 개인적으로 정치를 오래 하진 않았지만 느껴본 적이 있어요. 18대 국회의원 4년을 하고 난 다음에 제가 그때 44살밖에 안 됐는데 이명박 정권의 실패에 대한 책임을 제가 불출마 선언했습니다. 아, 그랬어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젊은 정치인이 이렇게 자기의 기반을 두고 포기할 수 있나라는 그런 것들에 대한 여운이 20대에 제가 무소속으로 제기할 수 있는 큰 이제 발판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다르다. 그렇죠. 그 당시에 물론 제가 박근혜 정권, 박근혜 이제 비상대책위원장하고는 좀 사이가 안 좋았기 때문에 공천을 받았을지 안 받았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그 당시에 아시다시피 디도스 사태라든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뭐 이런 여러 가지 이 국민적 비판에 직면을 해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초선 의원 중에 사실 친이계를 어떻게 보면 친이계 의원이었다라고 얘기될 수 있는 제가 자리를 비움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좀 더 우리 보수 진영에 대한 책임 문제에 대해서 좀 존중해주지 않을까라는 판단으로 이제 제가 불출마 선언을 했고요. 지금의 자유한국당이 왜 이렇게 책임을 안 지느냐라는 말씀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점은 이렇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좀 더 우리가 반성하고 혁신을 하겠지만 홍준표 대표께서 240개의 지역 중에서 72개의 당협위원장을 교체를 했습니다. 현역 의원이 4명이가 들어가 있었죠. 과연 우리 정당사에서 이런 그 작은 정당이 아니라 원내 1, 2당을 다투고 있는 큰 정당에서 지역구의 당협위원장의 3분의 1을 쳐낼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인적 청산에 대한 부분에는 좀 인정을 해줄 필요가 있잖아요. 이게 많이 가려져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오히려 사당화 논란 아니요, 그거는 조금 더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어느 누구 한 명도 거기에 대해서 사실 뭐 우리 김능구 대표님 잘 아시겠지만은 당에서 당협위원장을 쫓아냈을 때 뭐 당사가 유리창이 깨지고 그렇죠. 뭐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도 사실상 이용구 그 당무감사위원장을 객관적으로 두심으로 인해서 아주 명확한 수치화를 해가지고 이걸 커터에 만들어서 딱 블라인드로 끊어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파장이 없었다. 그래서 일단 인적 혁신 그리고 친박 핵심에 대한 당의 인적 혁신을 하지 않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이 아직은 미흡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흡하는 과정들을 지방선거를 통해서 좋은 분들을 공천하고 발탁함으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인적 혁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는 저 자신도 예외가 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은 결국은 총선 공천 때 또 책임을 물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국정농단 책임이나 보수 분야의 책임이나 여러 책임이 있는 의원들이 총선 때까지 얼마나 당을 위해서 희생하고 당을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그 평가에 대해서 또 공천 때는 저희가 책임을 지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이 제2혁신위를 띄웠습니다. 아직까지는 제2혁신위가 자리를 잡아서 별 뉴스가 많은 안 이제 나와요. 안들이 안 나오는데, 네. 저는 김용태 의원의 혁신의 어떤 그런 의지를 믿고요.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이제 그런 공약들, 또 그런 정책들을 사실 정책적으로 뭔가를 내놓겠다 그러더라고요. 예, 쏟아낼 건데, 이렇게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런 모습을 보이면 궁극적으로 인적 혁신과 정책 혁신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끊임없이 소구를 한다면 언젠가는 우리 국민들 자유한국당의 어떤 혁신의 의지와 반성의 의지를 좀 인정해 줄 때 국민들이 좀 지지를 해주지 않을까라는 목표를 가지고 지금 이렇게 정치를 합니다. 그 말씀 저희가 겸허하게 또 받아들여야 되는 지점이, 이 정치라는 게 기본적으로 현실이고 또 우리 정치권 말고 지역사회에서 또 국가적으로 훌륭한 분들이 저희 자유한국당의 현재의 지지율이나 당선 가능성, 자유한국당으로 출마했을 때 당선 가능성 부분을 다 고민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인적인 인재 영입이 수월치만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사실 야당이라는 입장에서 젊은 신인이라든지 또 명망가들을 모시고 오기 위해서는 또 보안도 지켜야 될 부분이 있고, 또 그 갑자기 그 이름을 말씀을 하셨을 때 주위에서의 어떤 비판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을 상대를 좀 존중하는 입장에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좋은 분들에 대해서 지금 인재 영입을 하고 있는 과정이지만, 아직까지는 국민들이 만족할 만큼 성과가 없는 것도 사실인데, 지속적으로 지방선거 나가기 때문에 노력하겠습니다. 카드는 있다? 없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경남도 그렇고요. 또 지금 실제 전체 놓고 보면 저희가 특히 지금 서울에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좀 말씀을 드리면 늘 어려웠어요. 저희가 오세훈 시장이 그때 중간평가에서 중간에 사퇴한 이후에 박원순 시장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계속 고전을 하고 있던 건 사실이고, 박근혜 정부에서도 고전했었고 늘 고전을 했었거든요. 사실 지난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도 물론 세월호 참사가 있었지만 그래도 박근혜 정권이 50% 정도의 지지율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은 지지 않았습니까? 서울은 늘 어려워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이라는 카드는 우리가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는 박원순 시장이 됐을 경우, 우상호 의원이 됐을 경우는 틀립니다. 왜냐하면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우리가 혁신적으로 가도 돼요. 지명도보다는 참신함을 가도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박원순 평가의 선거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그야말로 박원순 시장이 7년 동안 뭐 했느냐. 박원순에 대한 평가와 박원순에 대한 어떤 그 국민적 심판, 이런 쪽으로 프레임을 가다 보면 우리가 좀 더 알려진 인지도가 약하더라도 오히려 새로운 인물을 또 추천할 수 있을 것이고,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부산시정, 서울시정과는 또 거리가 있는 분이기 때문에 좀 더 대척될 수 있는 인물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서울이라는 카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경륜이 있는 분으로 조금 더 저희들이 전략적으로 누가 후보가 되느냐 보고 저희들이 영입이라든지 조금 늦어지겠네요. 조금 늦어진다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이 불경 또는 또 TK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번에 그 상당히 이제 이번 지방선거의 격전지로 보고 있죠. 질 수가 없는 거고요. 여기서 진다 그러면은 지금 여론조사에서는 PK는 더 어렵게 나오고 이제 있어요. 물론 뭐 여론조사에서는 그렇습니다만은 부산은 저희 지역구니까 이번에 서울에 부산을 다녀온 바에 의하면 부산 특별히 한진해운이나 한진중공업의 실직자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작은 어떤 퇴직금을 가지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대부분 다 영세 자영업자들입니다. 그분들이 최저임금에 직격탄을 맞고 과연 내가 계속적으로 이 자영업을 할 수 있겠냐라는 폐업을 고민하는 이런 민심들이 확 돌아섰더라고요. 두 번째는 학부모들이 초등학교 1, 2학년 방과 후 영어 학습 없애는 거 경로를 하고 있습니다. 젊은 학부모, 30, 40대 젊은 학부모들이. 그 다음에 이 청년들이 지금 2월 달에 졸업 시즌이잖아요. 일자리가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가 있냐. 그리고 일부는 전부 다 공무원 뽑는 공시적으로 빠졌단 말이에요. 사상 최악의 청년 일자리 난이 생긴 겁니다.
이런 민심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민심들이 저희 아직까지 자유한국당도 싫다. 자유한국당이 좀 개혁을 해서 새로운 모습을 보이면 지지를 해주겠는데 니들도 싫어. 이런 상황이니까 앞으로 얼마 안 남은 시간 동안 우리가 좀 더 문재인 정권에 실망한 민심들을 담을 수 있는 그릇만 만들면 부산이나 경남은 보수에 대한 아직까지의 지지와 기대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귓속말로 화이팅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이번 부산에. 그러니까 옛날에는 과거의 새누리당 때는 장재원 의원 화이팅 뭐 이렇게 했었는데 요즘은 이제 귓속말로 화이팅이라는 말, 이거 샤이 보수가 분명히 있다고 저는 확실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보수의 민심들을 우리가 다시 신뢰받을 수 있는 보수 정당을 거듭난다 그러면은 TK, PK는 저희들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요. 한 가지만 추가 말씀드리면 충북 같은 경우에는 또 우리가 충북과 강원을 다크호스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충북 같은 경우는 제천 화재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최소한의 정치적 책임을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이 정권은 정치적 책임과 정치 공세를 구분을 못해요. 정치적 책임은 무과실 결과 책임입니다. 과실이 없더라도 이 2개월 동안 100여 명의 무고한 우리 국민들이 돌아가신 데 대한 그 결과에 대한 무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장관, 소방청장 단 한 명도 책임을 안 지고 하부 이 소방대원들만 감옥에 넣고 있는 여기에 대한 이 책임지지 않는 이 정부의 무책임함에 대한 이 충북 주민들 제천에 가니까요 한 달이 건너 한 명이 전부 다 그 돌아가신 분하고 친척이에요. 그 정도로 작은 집단에서 발생되는 이 불신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고 또 이수종 지사 같은 경우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데도 책임을 안 지고 있는 이런 것에 대한 분노가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 책임이란 부분에서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평창을 중심으로 해서 강릉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번에 우리 문재인 정권이 보인 이 평창 올림픽을 북한에 정말 너무 저자세로 끌려다닌 최근에도 김영철이 중앙위 부위원장이 온다는 거 아닙니까? 천안함 폭침의 주역이 오는데도 한마디 못하고 자 천안함 폭침을 기획하고 주범이 한국당에 오는데도 말 한마디 못하고 오면 오는 대로 영접해야 되고 가면 가는 대로 이번에 펜스 부통령하고 김영남의 만남도 북한이 만나고 싶다면 주선하고 북한이 안 만나겠다면 펜스를 설득하고 이렇게 끌려들어가는 것에 대한 강원도민의 어떤 그 보수 정서가 굉장히 자극됐다고 생각이 들고 실제로 여의도 연구소 조사에 의하면 강원도가 굉장히 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홍준표 대표가 지금 전국을 돌고 있는데 충북 또 강원을 다코스로 보고 우리가 이 영남권을 우리가 지킨다면 최소한 우리가 약속했던 6석 국민들이 보수를 죽이진 않을 거다 이런 저희 마음입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를 상대로 정면으로 중간평가다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건 아직까지 우리 국민들이 문재인 정권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또 우리 국민들이 민주적인 의식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10개월밖에 안 된 정권에 조금 더 기회를 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렵다는 것이고요. 다만 그렇다고 견제할 수 있는 대안 세력이 자유한국당 빼고 어디가 있느냐. 정말 이 5개 부울경과 대구 경북이 우리 자유한국당을 버린다면 그야말로 대한민국은 일당이 독주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견제해 주실 거다. 그나마 저희들에게 의석을 주셔서 문재인 정권이 막 그냥 독주할 수 없을 정도의 힘, 가장 최소한의 힘은 저희 한국당에게 줄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를 하는 거예요. 이른바 보수의 견제론이네요. 견제론이라기보다는 생존론. 생존론. 네. 보수가 6개가 안 되면 괴멸됩니다. 그래 재밌네요.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 그 부분에 있어서 절대 강간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저희가 호소할 겁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의 대북 지금 평화 착시입니다. 착시고 지금의 평화는 시한부 평화입니다. 시한부 평화. 뭐가 바뀌었죠? 김여정이 내려오고 김영남이 내려오고 현성원이 내려왔다 그래서 북한 핵 문제가 단 한 발짝이라도 변화가 있습니까? 자, 제가 이렇게 조금 강한 이제 예를 좀 들어볼게요. 상대가 칼든 강도예요. 적어도 칼은 내려놔야 악순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북한의 김정은의 책상에 핵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이 버젓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들이 내려와서 서울과 강릉을 좀 왔다 갔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그 전쟁의 위기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는 해결된 평화 무드가 조성됐다. 저는 평창 올림픽 마친 날까지의 저는 시한부평하고 가장 저는 올림픽 이후에 이 북핵 문제에 있어서 한미연합훈련의 재개 그거를 우리가 지켜봐야 된다. 북한은 끊임없이 한미연합훈련의 재개를 하지 말라고 요구할 것이고 그것을 했을 경우에는 저는 또 대화는 경색국면을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올림픽 기간 동안 올림픽을 평화롭게 치렀다. 여기에 대해서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북한 김여정과 김영만이 내려가지고 올림픽에 위기감은 없었다. 그 이후에 늘 대구 유니버시아드 대회나 인천 아시안게임, 인천 아시안게임도 실제 300만이 왔다 갔습니다. 바로 도발이 있었지 않습니까? 대구 유니버시아드 8개월 후에 핵 실험이 있었습니다. 이 스포츠 외교와 이 북핵 문제를 분리하고 있고 실제로 김정은의 신년사 한마디에 이런 평화 무드가 조성됐지만 그 김정은의 신년사를 다 보면 우리 민족끼리입니다. 우리 민족끼리 대남전선 여기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된다. 우리는 어쨌든 우리 한반도 위기 시에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혈맹은 미국이라는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이걸 대책을 해야지 정말 이 비핵화의 전제 없는 남북 정상회담 환상이라든지 또는 또 이 지금의 무드가 마치 평화가 올 것 같은 그런 환상에 사로잡힌다면 큰 북한을 직시하지 못한 큰 위기가 초래될 것이고 다만 대통령께서 우물 앞에 숨 차는 격이다. 지금의 정상회담 논하는 것은 그런 인식 자체는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사이에서도 이 권력구조 개편 문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그것을 좀 더 최대 공약수를 만들어가는 작업이 당내에서 권력구조부는 좀 틀린 부분이 많이 틀립니다. 아, 그래요? 네, 많이 틀립니다. 분권형이라는 것에 대한 동의를 하지만 대통령제를 통한 분권형을 할지 예컨대 감사원을 국회로 떼어온다든가 이런 걸 할지 아니면 이원 집정이 좋은지 그야말로 내각제가 좋은지에 대한 입장이 다 틀리거든요. 그게 정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석현 법제처장을 모시고 와가지고 개헌을 요청을 했지만 지속적으로 그 컨센서스를 그리고 전국으로 이제 순회 투어도 저희가 하면서 당 차원에서 개헌 중심 정당으로서 나갈 거고 그렇게 한 발 한 발 국민과 함께 컨센서스를 만들어 나가는 개헌 작업 그 개헌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꼭 날짜를 6월 13일로 잡아야 된다는 것도 저희들은 정치 공세라고 보거든요. 저희 정당을 반개헌 세력으로 몰기 위한 정치 공세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116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을 내고 민주당이 개헌안을 밀어붙여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왜 불가능한 일을 자꾸만 이렇게 할까요? 저는 이것은 저희들을 반개헌 세력으로 몰기 위한 저는 그런 정치 공세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선거 전략일 수도 있고 지방선거 전략일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분권형 얘기를 하는데 마치 저희들이 반분권 세력으로 또 몰아갑니다. 저분들은 참 정치 프레임을 잘 만드는 것 같아요. 그건 옛날부터 아주 그냥 실력들이 그쪽으로 발달되어 있는데 그 분권은요. 자, 지방 인사, 지방 조직, 지방 재정 이 핵심입니다. 법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헌법에도 지방자치를 선언해 나온 게 우리 헌법이거든요. 그거를 그 헌법 조항에 따라서 자 지방 재정을 좀 더 좀 강력하게 내려다 주고 헌법이 아니라 법으로 정리된다. 법률로 정리할 수 있는 거를 마치 우리가 반분권 세력으로 반지방 분권 세력으로 몰아가고 또 반개헌 세력으로 몰아가는 그래 궁극적으로 반개혁 세력으로 몰아가고자 하는 왜 이 정부가 6월 13일 날 개헌이 통과되면 이 정권의 권력을 내려놓을 것도 아니면서 우리가 10월이나 올해 안에 개헌을 해서 우리 국민적 공감대를 가지고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시간이 모자란다고 하는데도 이렇게 6월 13일 날 안 하면 마치 우리가 반개헌 세력, 반개혁 세력으로 몰아가는 건지 이 정도까지도 양보 못하는 여당입니까? 6월 13일 안 하면 안 되는 정도로 그 정도까지 양보도 못하는 집단입니까? 어느 정도 야당이 합리적인 말을 했을 때 그것을 또 수용을 하고 그 시기가 6월 13일이 그렇게 지고지순한 겁니까? 이것이 아니면 개헌이 안 되는 겁니까? 뭐 비용도 많이 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정말 비용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추잡한 일입니다.
집권 여당으로서의 채통이 말이 아닌 거죠. 대한민국이 이렇게 틀을 바꾸는 중요한 개헌을 놓고 그 투표의 뭐 비용? 그 다음에 지금 민주당이 그렇게 하고 싶어 하면서 법 정비도 중앙선관위에서 지금 법으로는 국민투표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 정비 안 해놓고 막 밀어붙입니까? 제반사안 다 정리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지금 김성태 원내대표가 개헌의 키를 갖고 있는데 우리 당에서 넘버 5에 들 정도의 개헌 주창원자입니다. 그 원내대표가 강력하게 10월까지는 개헌을 하겠다라고 못을 받고 있는데 10월까지. 10월에 하자. 그리고 역순으로 10월까지 해놓고 지금 우리 당도 권력구조 개편 아니 권력구조 개편 문제를 가지고 그거 빼고 6월달에 하자? 그러면 개헌 문제를 2번 하자고요? 왜 그래야 되죠? 왜 그래야 되죠? 정부 개헌안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왜 그래야 되냐? 그 왜 그래야 되는 일을 도저히 저는 납득이 안 돼요. 보수 통합이 됐던 뭐 진보 통합이 됐던 저는 지방선거가 시장에서 예. 유권자의 힘으로 저는 통합이 될 거라고 봅니다. 아, 지방선거에서. 예, 왜냐하면 그거 아니라. 예, 뭐 지금 저희들이 볼 때는 바른정당은 실패한 정당이 됐습니다. 33명의 국회의원 중에 남은 사람이 9명밖에 없고 예. 3분의 2가 다시 자유한국당으로 합쳤기 때문에 실제로 바른정당이 실패를 했습니다. 그건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고 다시 이제 극중주의라고 얘기하는 안철수 대표가 이끄는 이제 국민의당과 이제 합쳤는데 국민의당마저도 지금 반쪽짜리 합쳐지게 됐는데 그 중도라는 거는 저는 선거에서는 굉장히 필패할 수밖에 없는 거다. 왜냐? 이 중도라는 말은 대한민국에만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국에서는 이 스윙보터라고 그래요. 이 스윙보터는 힘이 모여지고 이 시기에 이 세력의 표를 몰아줘야 되겠다라고 판단하는 분들이 그 투표를 해주는. 그래서 우리 중도 지형이 너무 넓은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은 그 현실에서 가장 맞는 이념 집단에 투표를 하는 거거든요. 한 번은 진보였다가 한 번은 보수였다가 그렇다고 중도라고 얘기하는 집단에 표를 주진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견제를 바라는 국민들은 그래도 문재인 정권을 가장 강력하게 견제할 수 있는 자유한국당을 택할 것이고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를 표출하는 분들은 또 문재인 정권의 민주당을 투표를 하기 때문에 요 중도라는 분들이 만약에 광역 그 선거에서 한석도 차지하지 못한다면 제가 볼 때는 이건 사망선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저는 보수 진영은 자유한국당 중심으로 진보 진영은 민주당 중심으로 지방선거에서 국민들의 그렇습니다. 어떤 선택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래 된다 그렇습니다. 이거죠. 예. 이후에 어떤 여러 그렇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희들이 다른 정당의 많은 의원님들과 대화를 통해서 자유한국당으로 모시고 싶어서 그동안 많이 노력을 했잖아요. 또 보수가 결집해야 된다는 논리를 통해서 또 많은 분들이 왔는데 이제는 바른정당, 바른미래당은 다른 사람들과 힘을 합쳤기 때문에 보수 세력이라고 보기 힘들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보수를 지향하는 의원님들은 결국은 지방선거 이후에 자유한국당으로 올 수밖에 없는 시장에서 저는 결정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 중에서 네. 그러면 지금 자유한국당 호를 이끌 지도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게 대안은 없다 그러더라고. 예. 그러면 네. 지도자 없이 갈까요? 네. 저는 홍준표 대표가 저는 이런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우리 보수 세력들이 홍준표, 김성태 투탑에 대해서 예. 마치 기득권이 아니었고 엘리트주의가 아니었고 또 한 분은 노동자 출신이고 한 분은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 출신이라고 본인 스스로 혹시나 변방이라 그래요. 혹시나 그것에 대해서 좀 못마땅해하는 분들이 아닌가 저는 그런 의심도 좀 드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은 다 주류 중에 주류였죠. 예. 그렇죠. 원래. 예. 지금까지 이회창, 박근혜, 이명박 또 이어지는 분들은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주류층이었고 엘리트였고 참 따라가기 힘든 권위를 그렇죠. 이름만 들어도 권위를 가지신 분들이었기 때문에 감히 그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비판을 못할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보십시오. 이 사우디에서 모래바람 맞으면서 일용직 노동자가 원내대표가 되고 대한민국 대명천지에 땅 한 편 없는 사람이 정책위장이 되고 참 뭐라 그럽니까 변방 중에 변방인 홍준표 대표가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음 편 없는 함진규 누구죠? 정책이냐. 네? 함진규 정책입니다. 아, 116명 중에 재산이 가장 작습니다. 다음 편도 없어요. 가장 작습니다. 아, 그런 분들이 정말 그동안 변방에 있다가 예. 기득권 세력들이 저항이라고도 좀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뭐 품격이 없다 그러고 여러 가지 뭐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실제로 우리 당을 맡아서 저희 당이 새누리당 때 그 탄핵 이후에 몇 프로까지 간 줄 아세요? 4%였습니다. 지금 20%대까지 왔잖아요. 그리고 대통령 선거 때 24%까지 받았고 당이 망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결국은 인적 청산 단행했고요. 정책도 서민과 중산층으로 간다 그랬고 친박 청산했거든요. 결과론적으로 홍준표 대표가 해야 될 일들을 하고 있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선적으로 지금 홍준표 대표는 차기 대권이라든지 이런 거는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내가 이 시기에 보수 정당을 살려야 된다는 생각밖에 없는 것이고 사실상 지금 자유한국당 중심으로 얼마나 많이 파일을 키워왔습니까? 사실상의 보수 통합을 했거든요. 자, 이 결과를 놓고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요. 그러면 할 수 있는지. 어떤 지도자가 나서가지고 이 정도의 성과를 만들어냈을까요? 자연스럽게 된 걸까요? 많은 비판도 있었고요. 저 대표님한테 그날 아마 대구에 토크 콘서트 가가지고 내가 대구에 당협위원장을 맡겠다라고 선언한 것 같은데 그날 제가 놀래가지고 기자들하고 저녁 먹고 있다가 확 놀래갖고 전화를 드렸어요. 대표님 왜 이러십니까? 그랬더니 대표님께서는 나 국회의원 안 나간다. 올라가서 얘기하자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다음에 영남일보하고 인터뷰하시면서 몇 번을 제가 인터뷰에 참석을 같이 했는데 6개 언론인가 7개 언론에 안 나간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왜 그러면 대구에 굳이 당협위원장을 맡으셨느냐. 대통령 선거 때 서문시장에서 바람몰이가 시작됐다. 이 보수의 심장에서 시작을 해야 된다. 그러면 보수의 심장에서 당대표가 대구의 당협위원장이다. 라고 하면 이 대구에서 출발한 보수의 지키자라는 바람이 서울에도 TK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수의 심장을 때리기 위해서 우리 정치인이라는 이미지를 강해주기 위해서 당협위원장을 맡은 거지. 분명히 당협위원장 그날 그 또 첫 북구 어립니까? 거기에 당원 교육할 때 좋은 신인이 있으면 내가 지역관리 잘해서 물려주겠다는 약속을 했거든요. 아니 남들은 꽃길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당대표가 당협위원장이 무슨 감투라고 그걸 꽃길입니까? 당대표가 당협위원장 맡은 게 무슨 뭐 감투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홍준표 대표 말을 좀 믿어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직설적 표현이죠. 직설적으로 표현을 뭐 뺏겼다, 강조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귀에 쏙쏙 들어오게 표현을 하시다 보니까 이제 언론관에 대한 문제까지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MBN 문제는 그렇습니다. 그 MBN이 저는 좀 더 솔직하게 사과를 했어야 됐다. 정정보도는 했지만 애당초 그거는 인터넷 뉴스였습니다. 방송 뉴스가 아니고 거기에 일부 언론의 인터넷 팀이 왜 낚시 기사라 그러죠. 자극적인 제목을 통해서 그 클릭을 많이 하게 하는 그런 것들의 일환이었다라고 솔직히 고백을 했어야 됐다고 봅니다. 제목이 수년간 설명을 했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기사에는 그게 없어요. 제목 왜 제목을 그렇게 자극적으로 크게 달았을까요? 자, MBN이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해요? 문법적 실수였다고 그래요. 그리고 죄송을 홍준표 대표의 유해 전 최고위원에게 미안하다 그랬습니다. 그 기사로 인해서 홍준표 대표와 유해 전 최고위원을 동격으로 놓고 공동사과를 했는 거 하나. 난 그거는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있을 수 없는 모독이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문법적 실수였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정직하지 못했다고 봅니다. 이것이 저희 당을 뭐 폴리뉴스도 저희 많이 비판하지 않습니까? 비판한다 그래서 제가 기자한테 전화한 적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비판은 겸허하게 수용해야 됩니다. 왜? 합리적 비판, 정치적 비판, 그리고 저희들의 정책 행동에 대한 비판 수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성희롱 문제입니다. 미투 운동이 전국을 들불처럼 긁고 있는데
우리 제1야당 대표가 성추행을 수년간 했다라는 단어, 그 제목을 단 MBN이 이렇게 하는 거 아니죠. 정직하게 자기네들이 조금 자극적인 제목을 통해서 기사의 클릭수를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MBN은 방송국 차원에서 디지털 팀에게 엄중하게 경고를 하고 누구를 인사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홍준표 대표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이렇게 했어야 그게 예의 아닙니까? MBN 인터넷 뉴스만 나와요. 그렇습니다. 방송하지는 않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네. 이 국회 출입 기자들은 뭐라 그러냐면 아 이게 무슨 국회 출입 기자가 쓴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화를 내세요? 그럼 우리 국민들이 바라볼 때는 그것이 인터넷 뉴스인지 뭐 방송 뉴스인지 그냥 MBN 뉴스입니다. MBN 공신력을 달고 간 뉴스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우리 당의 피해는 누가 보상할 겁니까? 그것을 언론중재위에 제소하라? 언론중재에 제소하면 몇 달 걸립니까? 1년 넘게 걸립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못 참는다? 다른 문제도 아닙니다. 정치인이 정치적 행동이나 정치적 어떤 워딩, 그 다음에 정치 행위에 대해서 비판받는 거 당연히 언론으로부터 비판받아야죠. 근데 성 문제, 이 문제는 정치 외적인 도덕성 문제입니다. 제1야당 대표가 수년간 성추행했던 사람이라 제1야당의 대표가 된다면 그 당 문 닫아야 됩니다. 문 닫아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MBN이. 정확하게 사과하라. 그런데 이 정도 사과한 게 맞을까요? 근데 만약에 정확하게 사과하면 받아는 글쎄. 근데 그거는 지금 MBN의 기자 노조라든지 언론 노조에서 하는 모습, 또 경기도에 와서 저희들이 취재 거부를 하는 데 있어서 몸싸움을 한다든지 이런 모습을 보면 일방적으로 정치인 홍준표가 잘못한다라고 몰아가는 것 같아요. 옳지 않습니다. 겸허하게 언론도 언론의 역할에 대한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언론 학자로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참작하고 네. 다만 지금 우리 보수가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네.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이명박 대통령께서 지금 어려운 상황이지만 국민을 바라보시고 검찰 수사에 잘 해명을 해서 정말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다면 그 혐의를 벗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 정권이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하는 과정, 수사하는 방법 굉장히 치열하다고 생각합니다. 치졸하다. 예. 피의사실 공포를 이런 식으로 하면 예컨대 이명박 대통령이 어떤 변명과 어떤 증거와 어떤 해명을 내놔도 우리 국민들은 믿지 않을 겁니다. 자, 정말 그 JTBC라는 데는 어떻게 검찰하고 그렇게 친한지 매일 저녁에 단독입니다. 어떻게 영포빌딩에 지하실에 비밀 회의실이 있다는 것까지 그렇게 지도까지 그려가면서 그거를 공표를 합니까? 이렇게 되면 그 회의실이 어떤 용도로 쓰여진지도 정확하게 밝히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이 이야 저 사람 나쁜 사람이네. 이미 이명박 대통령은 씻을 수 없는 범죄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법원에서 조금 약한 형이 나왔다 했을 경우에 또 법원은 봐주기 판결이냐고 난리가 날 거예요. 정치권에서. 이런 정말 상권 분립이 왜곡된 그리고 검찰에서 어떤 방식으로 왜 이렇게 사실을 공포를 해가지고 한 사람을 마녀 사냥을 해가지고 여론으로 이미 죽여버리고 거의 다 죽은 시체를 수사를 하고 그거 무슨 검찰 조사받고 할 이유가 뭐 있을까요? 이러지 말고요. 진정으로 이명박 대통령을 단죄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보안 속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소환을 하든 조사를 하든 해야 된다. 적폐청산에 있어서 저는 가장 좋은 적폐청산은 이렇게 봅니다. 저는 촛불정신이라는 것이 권력 남용하지 말고 정말 권력을 잘 운용해서 정말 나라다운 나라 만들어달라고 문재인 대통령을 선출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촛불혁명의 정신이라고 봅니다. 그걸 그러면 인정하신다는 거죠. 그럼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나는 대통령이 되시고 본인 스스로 어떠한 권력도 남용하지 않고 오로지 권력은 국민을 위해서만 쓰고 그리고 부패에 빠지지 않고 또 주변 참모들이 부패하지 않고 박수를 받으면서 퇴임하는 것이 제대로 된 적폐청산이고 진짜 적폐청산이다. 이거를 한번 하시고 나오면
다음 대통령이 결코 그 나쁜 짓을 못하는 역사를 만드는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 그런 식의 적폐청산을 저는 통합을 위한 적폐청산을 생각했는데 정말 과거를 탈탈 털고 또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해서 과거사를 정리했습니다. 국회에서 법률을 만들어서 과거사 정리를 만들어서 과거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나가셨잖아요. 여기는 법률로 근거하지도 않습니다. 훈령으로 국정원개혁위원회, 검찰개혁위원회, 경찰개혁위원회, 민변, 참여연대 막 잡아넣어가지고 국정원 서브 까고 이런 식으로 탈탈 털기 식으로 해가 적폐청산하는 게 맞느냐. 자,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해서라도 과거 적폐를 다 청산해야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그러면 공평하게 하라는 겁니다. 왜 640만 불에 대해서는 그것이 대통령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덮어진 사건입니다. 그것이 100만 불에 관련돼 가지고 이거 공소시효 남았습니다. 저희들이 고발을 했습니다. 형사 6배 배정이 됐습니다. 수사 하나도 진행 안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규명해야 됩니다. 과거사 정리를 하기 위해서는 DJ 정부에 나왔던 국정원 특활비, 김옥두 의원의 사모님이 아파트 부장대금에서 국정원 수표가 나왔습니다. 저희가 수표 번호까지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규명을 하고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국민 앞에 고해성사해야죠. 두 번째, 청와대 정상문이 권양숙 여사한테 줬다는 3억 청와대 특활비로 보여집니다. 그 노무현 정권의 청와대 특활비, 그 다음에 노무현 DJ 정부의 국정원 특활비 이거 해야죠. 하고 이명박 정부가 됐든 박근혜 정부가 됐든 해야 저희들이 당하는 입장에 설득이 있는 거 아닐까요?